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독도. 독도가 우리 땅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겠다며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등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이기에 우리 경찰들이 주둔해 있고 외딴 섬에서 고생하는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방문한 것에 시비를 걸고 심지어 보복하겠다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정신 상태를 보면 속히 정신감정을 의뢰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 일본은 주변국과의 영토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선거에서 우익들의 열렬한 지지로 압승을 한 자민당 내각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과의 충돌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일본의 행보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일본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선포를 일본에 한 것인데요. 도대체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흘러갔을까요?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주변 사방이 모두 적대적인 관계의 국가들로 둘러싸인 세계에 유례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이지만 우리에게 적대적인 북한, 동북 공정과 스파이 행위로 한국의 문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툭하면 한국에 시비를 걸고 있는 일본까지 주변국들을 보면 결코 우호적인 나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아시아의 중국, 일본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반중, 반러 성향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응하는 공동전선을 펴기 위해 러시아는 중국과는 연대를 하고 있지만 중국 그 자체를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협력은 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코로나를 세계에 퍼뜨리고 러시아의 스파이를 통해 기술을 훔치기도 하는 등 중국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 중국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타스 통신은 중국이 17년 동안 500건이 넘는 러시아의 방산 기술을 훔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스파이는 20년형에 처해졌으며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기술까지 닥치는 대로 500건 이상의 군사기밀을 훔쳤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과도 역시 마찰이 강합니다. 일본과는 17세기부터 외교관계를 맺어 오래된 관계를 맺고 있지만 200년이 넘도록 오래된 숙적관계입니다. 과거 러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해 자존심을 구겼던 것과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적대적인 관계였고 현재는 쿠릴 열도의 4개의 섬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맺고 있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중국은 신뢰하지 않고 일본과는 마찰이 잦은 러시아이지만 유독 한국에게만은 유난히 우호적입니다. 과거 소련 시절 이념적인 문제로 적대했던 것을 제외하면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소련이 무너지기 전인 1990년 당시 한국은 냉전 시대에 앙금을 풀고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당시 경제가 어려웠던 소련의 요구에 따라 경제협력 차관 명목으로 30억 달러의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소련이 망해버렸고 한국에게 빌린 빚은 그대로 러시아가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파산한 직후라 돈이 없던 러시아는 한국에게 현물로 상환을 하게 되며 불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기로 빚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T-80 유전차와 무레나 공기부양정, 각종 헬기와 미사일 등 심지어 수출용 다운그레이드 무기가 아닌 오리지널 내수용 소련제 무기를 한국은 서방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정식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불곰 사업을 계기로 한국은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러시아와 군사적인 교류도 활발하여 같이 훈련은 뛰지 않지만 기술 이전 등의 군사 교류를 지속했으며 한국이 자랑하는 K2 흑표전차나 천국미사일, 그리고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등에는 러시아에서 배워온 기술력과 노하우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군사적 교류 이외에도 러시아인들은 한국에 대한 큰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해외문화홍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선진국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어려웠을 때 한국이 도와줬다고 하는 의리에 대한 호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공산품부터 시작해 한국 브랜드와 한국 제품에 대해 친숙한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소련이 무너지고 한국에서 처음 들어와 처음 맛보는 환상적인 맛에 러시아인들의 모든 입맛을 사로잡고 국민 간식이 돼버린 초코파이. 이제는 러시아인들의 소울푸드라고 부를 수 있는 국민라면 도시락, 러시아의 국민차라고 불릴 수 있는 인기 자동차인 현대 솔라리스 등 지금의 러시아에 한국은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러시아가 장기화로 접어든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큰 경제적 위기를 겪었을 때 미국이나 일본 등의 기업들은 바로 철수를 하며 러시아를 손절해버렸지만 삼성, 현대, LG 등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있었고 러시아는 이런 한국의 의리를 잊지 않고 한국의 상품을 애용해 주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아예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에 방문해 직접 솔라리스를 시승하면서 극찬을 했고 이것이 러시아 언론에 보도되어 한국 자동차가 러시아의 토종 브랜드인 라다 자동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현상을 일으키며 러시아의 국민차로 등극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마냥 편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진영에 속해 있고 러시아는 그에 반대되는 반서방 진영이며 중국과는 협력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낳게 된 원흉인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나 한국이나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보단 암묵적으로 실속 위주로 챙기며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게 한 선언을 중국이나 일본에 그대로 했다면 중국은 당장의 태극기를 불태우며 한국인 상점을 습격했을 것이며 일본이라면 우익들이 우길기를 들고 한국인을 쫓아내자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지만 우호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이상적인 외교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의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로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로 한국 이외에는 칠레와 브루나이 외에는 미국과 러시아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전무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어느 나라도 자유롭게 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90개국으로 세계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권 파워는 세계 1위를 넘어서 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들어선 이후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10월 기시다 총리는 국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쿠릴 섬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입장은 쿠릴 열도에 속한 이투르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총 4개 섬을 반환을 받고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였는데요. 이것은 마치 일본이 한국에게 독도를 내놓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인 헛소리로 러시아 입장에선 당연히 이에 응할 리가 없죠. 러시아도 일본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보다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완만하게 지내는 것이 편하겠지만 일본의 이 같은 태도를 보고 일본의 뻔뻔한 태도에 러시아가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면세특구로 개방하여 한국에 함께 이곳을 개발하자고 제안을 꺼낸 것입니다. 일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 움직임에는 일본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산케이비즈에 따르면 북방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으로서 제3국의 투자가 들어오면 협상 자체가 복잡하게 되며 한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면책특구의 설치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강하게 흔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독도의 문제에 대해 한국의 땅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2019년 카디즈에서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을 때
러시아는 한국에게 기기 오류로 인해 영공을 침범했다고 사과했으나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는 항의는 무시해버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도쿄올림픽 당시 홍보 사진에 일본이 독도와 쿠릴 열도를 일본 영토에 집어넣는 만행을 보이자 한국은 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고 바로 뒤이어 러시아가 쿠릴 열도에서 폭격 훈련을 연계하여 동시에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한다면 그때는 아예 폭격을 해버리겠다는 러시아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는 이번에 한국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여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예 개발 주체에 한국을 집어넣어 한국과 러시아의 연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외무상 하샤이 요시마사 외무상은 정기국회의 연설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펼쳤죠. 또한 작년 말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비난하며 독도 대응팀을 구성해서 한국의 고통을 줘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건 격오지에서 고생하며 근무하는 부하들을 격려하려고 방문한 경찰청장을 비난한 대목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말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실력 행사로 헛소리를 못하게 하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